자, 계약법 보고 있습니다. 이론 강의. 계약의 의, 그다음에 계약 자유원칙과 관련된 제한약관규제법, 그다음에 계약의 종류, 그다음에 계약의 성립까지 봤죠. 그중에 계약의 종류하고 계약의 성립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계약의 성립 관해서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나옵니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안 체결했는데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했는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된 경우, 자, 주택이 1월 9일 날 멸실이 됐으니까 설령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죠.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죠.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갑이 이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반면에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갑은 을과 계약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갑이 주택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을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잖냐. 만약에 갑이 주택이 멸실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을과 계약을 했다면 갑은 사기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이걸 규정한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목적이 이미 불가능한, 목적 달성이 이미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이미 불가능한 거야. 원시적 불능.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과실, 갑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효야 되겠죠. 이때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다만 그 배상은 을이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어. 그래서 입은 손해, 이걸 신뢰이익배상, 신뢰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배상해라. 그런데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해. 계약이 유효하면 채무가 생기고 채무를 이행해야 돼. 근데 이행을 안 했어. 계약이 유효하다면 이행을 해야 돼. 근데 이행을 안 했어. 그래서 상대방한테 손해가 생겼어. 그 손해, 요거를 이행이익배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넘지 못한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여기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요걸 구별해야 됩니다. 계약의 유효를 믿었다는 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은 거고요.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은 계약의 유효하고 이행을 받으면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생긴 거죠. 이걸 이행 이익 손해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쨌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신뢰이익은요, 그냥 계약이 무효일 때 발생하는 배상액이고요.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됐을 때의 배상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뢰이익 배상과 이행 배상은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민법상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하게 된다. 그게 양가로 2번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건, 계약의 목적 달성하는 것이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죠. 다만 목적 달성이 원시적 일부 불능이고
그 내용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발생했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요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배제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렇게 대원칙이 원식 불능. 계약은 체결됐는데 원식 불능이에요. 핵심 판례가 담보 책임 내용이고요. 근데 목적물 인도 의무자가 주택을 넘겨줄 의무자 갑이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무과실까지 돼야 합니다. 상대방이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배상해야 됩니다. 틀립니다. 선의 무과실이 됩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야 되고요. 어떤 손해냐? 실외익을 배상해라. 근데 뭘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535조를 우리 대법원은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경우가 문제가 돼요. 계약 교섭 중 백화점에서 옷을 입어봐요. 교섭이죠. 근데 교섭을 하다가 계약 체결을 거부합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죠. 옷 입어보다가 나중에 올게요. 얼마든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부당 거부가. 자, 부당 거부가 뭐냐?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갑이 백화점 가서 바지를 입어보다가 상대방의 계획이 체결될 거라는 신뢰를 보였어요. 직원 을에게 바지 밑단을 수선해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가서 밑단을 주려 오겠죠. 그게 뭐예요? 계약의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거라는 믿음을 심어줬고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해서 바지 밑단을 수선해 왔어요. 그런데 갑이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 안 사. 이게 부당 거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부당 거부가 있다 하더라도요. 계약 자유 원칙상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즉 바지를 꼭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상대방 매장은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 바지 안 사도 돼. 너는 계약 자유 원칙이 있으니까 안 사도 돼. 하지만 너 때문에 바지 밑단을 줄여왔고 이 바지 다른 사람한테 못 팔잖아. 손해 생겼잖아. 그 손해를 배상해. 그 손해가 뭐냐?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 갑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해라. 다만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비슷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라고 판결하는데, 즉 535조를 부당거부에 적용을 안 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말을 해. 그런데 그 내용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유사해. 왜? 그 손해배상이 뭐냐?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이게 뭐예요? 신뢰 손해잖아요. 여기에 한정이 된단 말이죠. 신뢰 손해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신뢰 손해에 한정이 된다. 그 신뢰 손해에 들어가는 게 뭐냐? 계약 준비 비용이에요. 아까 밑단 수선해오는 비용 같은 것들, 바지 값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손해라. 따라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대표적인 게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이건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판례를 볼게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될 때 신뢰액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 신뢰액에는 계약 준비 비용 포함되고 별도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계약 성립을 신뢰하고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것도 손해에 포함된다. 그래서 계약 준비비용, 계약 이행비용, 정시적 위자료 배상해야 되지만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쌍모계약의 효력이라고요. 계약 중에 매매와 같은 쌍모계약이 주가 될 텐데 그 쌍모계약에만 적용되는 두 가지 효력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쌍모계약이란 건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기는 게 쌍무죠. 매매를 하게 되면요. 매도인은 재산권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게 대가적이야. 대가적이란 말은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해. 이런 권리가 인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항변이란 건 뭔가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536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쌍모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재산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자기 채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동시 이행의 한명권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행을 안 하고 있다면 상대방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해 놨습니다. 근데 상대방 채무가 아직 변제기가 아니야.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 중도금을 줘야 될 날짜가 됐어. 아직 매도인은 이행기가 아니죠. 매도인이 중도금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매수인은 중도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그게 오죠.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다. 예컨대 매수인이 중도금 선이행 의무가 있다. 그럼 그 선이행 의무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다.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선이행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신용불안이야 지금. 상대방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부동산이 압류가 돼버렸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산 부동산이 압류가 돼버렸네. 그럼 나는 불안하잖아요. 그럼 중도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그게 2항. 이거는 이제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관련된 조문이 536조가 1항, 2항 이렇게 마련이 됐다. 자, 요거 가지고서 이제 항변권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항변권은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란 매매와 같은 쌍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 예컨대 매수인은 상대방 매도인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재산권을 넘겨줄 때까지, 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자기 채무, 즉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 당연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연하죠. 야, 매수인이 급해. 나 돈 먼저 줄게. 물건 들어오는데 나한테 넘겨. 포기할 수 있잖아요. 동시 항변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임의 규정이다.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성립 요건 봅니다.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가 양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하나의 쌍모계약을 통해서 뭐가 생겨야 돼?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돼. 따라서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채무, 특약 따위를 통해 생긴 채무, 이거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임야 매매를 해요. 1억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임야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1억을 지급하는 게 동시행관계야. 근데 갑과 을이 특약을 했어요. 뭐라고 특약을 했냐? 갑은 이 임야내 묘지 2기를 이전한다. 이렇게 특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갑의 묘지 2기 이전 채무는 특약을 통해서 발생한 별도의 채무고 따라서 을의 1억 대금 지급과 대가적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특약을 통해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가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시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즉
갑이 을에게 1억 내놔 그랬을 때 을이 묘지 두 기를 이전할 때까지는 대금 못 줘. 라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별도의 특약을 성에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한 번. 매매대금 채권을 팔아먹거나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병한테 팔아먹거나 또는 을의 대금 채무를 정이 인수했을 때 당사자만 바뀌었지 채권 채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한 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했을 때 을은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 갑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을 때까지는 돈 못 줘라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되거나 상속 등을 통해서 설령 당사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 채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을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잖아요. 이때 갑의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대금 채무는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 정리합니다.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관계다라고 생각하시고 4번 지문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5번 부수적 채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약을 통해 발생한 채무, 묘기 이전 채무. 특약을 통해 발생한 채무를 부수적 채무라 하고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은 인정되지 않겠죠. 두 번째 요건이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가 있어야 돼요. 이 상대방은 청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도 이행기여야 돼요. 즉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라는 건 양당사자가 모두 변제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을이 만약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선이행 1월 10일 날 20일 날 잔금은 30일 날 지급하고 소유권 넘겨받기로 했다. 갑이 20일 날 중도금을 청구한다. 갑은 아직 변제기가 아니다. 따라서 을은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을이 선이행의무일 때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갑이 신용불안이든가 또는 땅이 압류가 되는 등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을은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죠. 여기 아까 불안의 항변권이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같은 선이행 의무의 경우에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다만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불안의 항변권이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수분양자,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는데 그 분양회사가 신용불안이야, 부도가 날 위험이 있어. 그러면 나는 불안하니까 먼저 이행을 해야 될 중도금 나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다 말이죠.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 됩니다. 핵심 판례 1번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의 예외가요. 니은입니다. 자, 계약을 하고요.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고요.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잔금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이 선이행의무잖아요. 자, 두 번째, 중도금 지급 날짜가 됐고요. 갑이 신용이 빵빵해. 그럼 을은 중도금을 지급해야 돼요. 갑의 신용이 빵빵하니까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안 해. 이걸 지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다가
잔금 지급길이 도래함으로써 상대방 이행기도 도래한 경우에는 원래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관계였던 잔금 지급뿐만 아니라 이행 의무였던 중도금 지급도 갑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수인이 먼저 이행해야 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즉 지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잔대금 지급길이 경과함으로써 매도인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잔대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 잔대금까지 합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뭐다? 동시 이행관계다. 따라서 잔대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 요건 당연하죠. 갑이 이행하지 않은 채 청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즉 이행을 제공하면서 청구를 하면 을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돼. 만약에 지급을 못하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갑이 한번 이행 제공을 해서 을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진 않아요. 항변권, 갑이 한번 이행 제공을 했다 해서 을의 항변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며칠 있다가 갑이요 다시 청구를 해요. 다시 청구를 하는데 이때는 이행 제공을 안 해. 그러면 지체에 빠졌던 을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주겠다고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갑이 이행 제공을 하면서 청구했을 때 청구받은 을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갑이 먼저 제공하고 을이 지체에 빠졌다 해서 을의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재청구하게 되면 지체에 빠졌던 을이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효력을 좀, 요건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항변권의 효력. 일반적 효력은요,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이건 이제 연기적 항변권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니까 지체 책임이란 게 없어요. 지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근데 4번하고 5번은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동자상 X.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동체소 동그라미. 동자상 X, 동체소 동그라미.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상계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상계에 가면 자동채권, 수동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설명드리면 더 헷갈려. 4번, 5번은 설명드리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요거는 암기하세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출제를 하고 자빠졌어. 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대표적인 게 두 개 나와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하고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매도인이 대금 채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줘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에는
임대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임대인은 이렇게 항변해.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 못 줘. 이렇게. 결국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매수인의 항변권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임대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이때 이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대방 채권과 뭐 하지 못한다? 상기하지 못한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이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합니다. 자동 채권으로. 수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있습니다. 동자상 X. 또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권리가 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4번, 5번은 그냥 거의 암기. 동자상 X, 동체서 동그라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소송상 효력은 뭐냐? 예를 들어서요, 갑이요.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너한테 물어보겠죠. 야, 너 물건 샀는데 왜 돈 안 줘? 너는 당연히 주장해야 되잖아요. 매도인이 소유권 안 넘겨줍니다. 그래서 돈 안 주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을 원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주장하지 않아도 질책 책임을 지지 않지만 소송에서는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합니다. 맨날 말씀드렸죠.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하고 주장한 것만 판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뢰 항변권을 갖고 있다면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뢰 항변권을 주장을 했고요. 법원이 이걸 받아줘요. 인용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인용을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패소시켜야 되는데요. 이 원고를 패소시키지 않고요.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너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해 줍니다.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합니다. 유치권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유치권도 주장해야 판단하고 유치권을 주장했을 때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하게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시항변권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문제 형태가 뭐냐. 지금 이런 걸 물어보는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박스를 치거나 해가지고요.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인 것을 골라라.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따라서 법률 규정이나 대법원에 의해서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받은 것들과 우리 대법원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한 것들을 되도록 많이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들을 암기를 해둘 겁니다. 동시이행관계 아닌 것들. 자, 동시이행관계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간단히. 동그라미 1번은 전세권에서 봤죠.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 및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하고 전세금 반환이 동시행관계고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동시행관계죠. 돈 갚는 것과 영수증 교부. 돈 빌리면서 어음 발행했다 돈 갚으면서 어음 돌려받는 거. 3번 양수인이 양도세나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그 양도세 부가세 플러스 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의 의무.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가압류된 부동산을 팔았을 때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의무. 계속적 공급계약. 6개월 동안 A 물건을 공급하기로 했다. 예상으로. 이미 공급된 물품 대금 지급 의무와 장래 물품 공급 의무. 이런 것들이 동시이행관계다. 라고 보게 됩니다. 보통. 자, 이 판례를 잠깐 볼게요. 이 판례는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요.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이 돈을 갑하고 을이 유흥비로 다 쓰는 거야.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배우자, 갑의 배우자 병의 이름으로 을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안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합니다. 자,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지만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전체의 취소 효력이 있다. 즉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취소가 됐고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됐으니까 병원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되고 을은 돈을 반환해야 되죠. 요거 병의 근저당 말소 의무와 을의 빌린 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요거는 특히 변제와 담보권 말소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10번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러면 하자 있는 물건을 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도급인은 물건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수급인이 하자를 수선해야 될 의무와 보수 지급 의무도 동생관계고, 구분수의적 공고관계,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특정본을 단독 사용 수익하는 게 구분수의적 공고관계예요. 이걸 해소해. 즉 지분을 서로 이전해. 동시이행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동시행관계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아닌 것들을 집중해서 외웁니다. 돈을 빌리면서 채용증을 써줬다. 이게 채권증서예요. 돈을 갚으면서 채용증을 반환한 거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돈 갚으면서 영수증 받는 게 동시행관계입니다. 돈 빌리면서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해줬어요. 돈을 갚으면서 저당권을 말소하거나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 즉 변제와 담보권 말소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변제를 하는 순간 담보권은 소멸해요. 부종성 때문에. 말소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와 대금 지급 의무.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허가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는 상태잖아요. 유동적 무효니까. 당연히 동시행관계가 아니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제도가 있어.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이 등기 말소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5번 갑소유 땅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을이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땅이 병에게 경락이 됩니다. 병은 법원에 대금을 납부하고요. 법원은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소유권 등기. 그런데 이게 무효가 됐어요. 따라서 을은 배당받은 돈을 병에게 반환해야 되고요. 병은 등기를 갑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이 의무, 을의 병에 대한 배당 반환 의무와 병의 갑에 대한 말소 의무,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받은 병의 채무자 갑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 등기 돌려줄 의무와 배당을 받은 근저당권자 을의 낙찰자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6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어요.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관계는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관계예요. 따라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7번은 건물 공사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공사가 지체가 됐어. 그래서 건축주, 도급인이 지체 배상금을 청구해. 그 다음에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청구하겠지. 이게 동시행관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급인의 공사 대금과 도급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완성된 건물의 인도 의무가 동시행관계지 지체 배상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지체배상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7번은 잘 안 나오니까 6번까지를 좀 동생관계가 아닌 것들을 좀 철저하게 암기하셨다가 동생관계인 거 아닌 거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 요거 가지고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쌍모계약의 효력 중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